남북의 이상 가족이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도 스페셜 MC 이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혹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 촬영을 간다든가 네. 뭐 장기로 몇 박 비우게 됐을 때 아이들 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그런 적은 없었어. 아직은 그런 적은 없었어. 늘 짜릿했어요. 일탈인가요? 아직 일주일을 넘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가 짜릿하고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을 내 부모와 가족을 못 보고 산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은 안 되죠. 평생은. 이게 일상에서 잠시니까 그렇게 좋은 거지 그렇죠. 평생을 못 본다는 거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데요. 사실 가족과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져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너무 힘들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요. 혼자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단호하게 나는 평생 못 볼 자신이 없고요.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니까 조금 참고 있는 거라고 예,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희망 없이는 정말 못 살죠. 못 견디죠, 못 견디죠. 네. 저는 뭐 가서 종종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아, 저 강화도 가서 보죠. 강화도 말터에 가서 저희 집이 보이니까 그거 보면서. 그게 더 마음 아파. 근데 그게 더 그럼. 마음 아픈 게 보이는데 가질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 근처에 있는데요. 진짜 지척에서 보이는데 가질 못하니까 그럴 때는 조금 좀 마음이 좀 아픈 거죠.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처음에 탈북했을 때는 아 이분들 다시 못 본다라는 각오로 탈북했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에 딱 만나니까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때서부터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가족은 진짜 그렇죠, 맞아. 못 보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이만갑에서 소개할 인물 역시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가슴에 묻은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어떤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빛바랜 신문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완전 전면 광고 그런 거네. 2011년 10월 8일 토요일자 중앙일보 전면 광고 사진인데 여성 3명의 사진이 찍혀 있죠. 자, 일단은 우리 이만갑 식구들 이게 어떤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딸이랑 엄마. 저기 써있기를 써 있어요. 신숙자 씨 새 모녀라고 하니까 모녀 관계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엄마와 딸 모녀 관계는 맞습니다. 근데 세 분 얼굴에 다 뭔가 수심이 있어. 엄마가 그늘 특히 어머니 얼굴이 진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 지금 여기에 이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가 없어요. 그- 맞아요. 사실은 전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오래된 사진인데 뭉클해지는데 이 사진 속에는 아빠가 없습니다. 네. 있어야 할 아버지가 없어요. 이 사진 속에 없는 이 가족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이만갑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반평생 넘게 애타게 이 가족들을 찾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이 사진 한 장에 엄청난 이야기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70년입니다)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간 오길남 씨. 완전 인재시구나. 와 경제학 박사. 김정은 조선 노동당 제1비서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 부친이 저지른 그 끝도 없는 제약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 말이요. 불쌍하고 연약한 새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가요? 내 귀한 딸들과 아내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주는 것,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이것이요. 아빠, 나는 희연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무지만 건강하세요. 누구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빠, 나는 희연이에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가 만나는 날 하는 것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혜원아, 희원아, 꼭 만나자. 버텨보라. 버텨서 꼭 살아야 한다. 아니 80년대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실 정도면 앞날이 엄청 창창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 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대체 오길남 박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초반부터 좀 가슴이 먹먹하고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숙연한데 첫 만남 이야기는 좀 가볍게 시작할게요. 1972년이었습니다. 여름 이 두 청춘의 만남은 머나먼 독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한국 교포들이 모인 조촐한 파티장이었어요. 그때 독일 유학생 오길남의 눈에 한 여인이 딱 들어옵니다. 아마 오길남 씨 눈에는 지금 한 은하 씨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은하 씨처럼 보였을까요? 파티장에서 신숙자 씨가 굳은 일을 혼자 도맡아 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한눈에 유학생 오길남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길남이 공부를 했던 모범생이지만 용기를 내서 신숙자 씨에게 다가갑니다. 마음에 들었던 거죠. 신숙자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뭐 제가 좀 거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남자 상남자들 문제야 이거. 아니 이렇게 능글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담백하잖아. 남자들 담백하잖아. 남자들 이런 거 있어요. 약간 MT 같은 거 왔을 때 막 다 이렇게 술 먹고 웩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안 먹고 같이. 약간 보이는 거. 설레임 있어요. 되게 돋보인다. 특히나 그때 이 독일 유학생의 눈에 파견돼서 일하는 간호사 신숙자 씨의 모습이 굉장히 동병상련으로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느끼하게 말했어도 선의로 담백하게 오길남 씨는 아마 다가갔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젊은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그 뒤로도 두 사람이 종종 만나면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뭐 베를린에만 한국 유학생이 몇천 명이었거든요. 하나도 안 외로웠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유학생도 소수고 거기 이제 하도 한국 사람 자체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 외로운 타지에서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게 생겼고 설사 말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정서가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으니까 얼마나 정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애틋해진 거죠. 맞아. 이런 감정 알 것 같아. 저도 해외에서 일할 때 네. 그냥 외국어로 그냥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같은 한국 사람에 대한 정이 그냥 맞아요, 어디서든 맞아요. 만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도 계속 눈길이 가고 말 걸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서로 이상하게 한국 사람끼리는 끌려. 안다? 아무리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말 그렇게 안 통하는 나라에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그렇게 반갑지. 예, 어느 마트에 갔는데 다 캄보디아 말로 쫑쫑쫑쫑 하는데 여기 김치 어디 있어요? 뭐 냉면 이렇게 하면 막 저기 한국 사람 한가 봐 막 이러면서 엄청 반가워. 그러니까 이 유학생과 간호사의 만남 얼마나 운명적입니까? 서로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972년 11월 두 사람은 독일 현지에서 독일 현지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일자를 보면 여름에 만나서 11월에 결혼하니까 자석처럼 정말로 강하게 두 사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근데 독일 현지에서 돈도 없는 유학생이 어떻게 뭐 성대하게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내 보석상에서 금반지 하나 맞춰서 조촐하게 현지에서 결혼하게 되는 거고 좀 안타까운 건 여성들의 로망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는 거잖아요. 평생에 한 번뿐인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로망인데 그 로망도 이루지 못해요. 평소에 집에 있는 옷 중에 좀 단정한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해줄 지인 내지 이 초대 손님들도 오 박사의 지인과 지인의 아내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자로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정말 말씀하셨듯이 웨딩드레스나 뭐 이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으셨을 텐데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결혼을 결심하신 거 얼마나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도 그렇게 했거든. 그럼 나중에라도 꼭 입혀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제도가 달라. 그러니까 400마르크 들었거든. 나 24만 원. 어머. 반지 2개 사고 금반지 하나씩 나눠갖고 그다음에 이제 옷은 야 웨딩드레스 하면 우리 못 입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옷 중에 괜찮은 걸. 야, 진짜.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딱 하고 그때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두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시빌이랑 프랑스애랑 한국 사람하고 해가 증인이 됐고 그럼 거기서 이제 시도 읽어주고 그런 거야. 그럼 나오면은 이제 친구들이 막 쌀을 뿌려. 이제 북한 여자들이 그런 로망이 있어요. 흰 그 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여자들이거든요. 북한은 드레스 입으면 안 돼요. 왜요? 북한은 한복 자본주의 입고 풍이니까. 결혼식을 해야 전통 돼요. 결혼식. 아 드레스가 자본주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죽는 게 진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김진 기자 예. 없는 살림이지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도 부부가 사랑하면 의지하고 버틸 수 있잖아요. 재밌죠?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첫 딸 혜원이를 얻게 되고요. 늦게 나셨네. 그 뒤로 2년 뒤인 1978년 둘째 딸 규원이를 얻게 되는데 아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두 딸입니다. 예쁘다. 그럼요. 당시 이 오길남 씨와 신숙자 씨 두 사람의 나이가 만 37. 당시로서도 적지 않은 나이에 얻은 두 딸들이니까 아빠가 얼마나 이 두 딸들이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예뻤어요. 엄마 눈에도 이 두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예쁘고 더더욱 소중했겠죠. 독일 땅에서 얻은 두 땅이니까. 그런데 오길남 씨가 이렇게 되면 가정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죠. 가정과 학업에 집중하고자 오길남 씨가 내린 결단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정치 망명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아, 독일에 살고는 있는데 갑자기 정치망. 정치왕. 왜냐? 당시 우리나라 한국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교포 사회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어요. 박정희 정권. 그렇죠. 박정희 정권 유신 체제였기 때문에 오길남 씨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유신 체제에 그렇죠. 반대할 수 있죠.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래야 올 수가 없었죠. 그러면 독일로 정치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아니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아니 나쁜 건가? 아니. 깜짝 놀랐어, 오빠 지금. 입장을 명확히 해줘. 오빠 감겼어. 오빠 어디 걸려들었어. 무슨 전시해야 되지 그래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게 뭐나 난 못 담아 입에. 탈신해줘. 유신을 찬성한다. 탈신. 반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때 이제 많은 이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가지고 초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미국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 맞아. 그래가지고 있는 집 자식들만 미국 유학을 갔었습니다. 기자도 잘 안 나오고. 비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다. 그럼 대부분 다 서독, 통일전 서독으로 유학을 갔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금이 무료였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회과학 전공이 강해요. 뭐 사회학, 정치학, 외교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이만갑에서 다뤘지만 루이제 린저라고 해가지고 서독의 굉장히 저명한 작가 겸 사회주의 학자예요. 근데 이 루이제 린저가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김일성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서독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일성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다. 북한은 감옥도 없고 범죄도 없는 파라다이스다. 라는 말을 서독에서 하다 보니까 저명한 사회주의 학자이자 저자인 루이제 린저가 그런 말하니까 공부하고 있던 순진 학생들이 정말 북한은 파라다이스구나 라고 세뇌가 됐겠죠. 반대급부로 지금 남한을 봐라. 72년에 헌법 정지해버리고 지금 군사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는 정말 순수한 이 사회주의를 공부한 학생 입장에서는 군사 독재를 인정할 수 없다.
유신 반대 체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신 정권, 시켜서 박정희 정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빨갱이로 간주를 해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또 친북이 되어가야 이분들이 그러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망명까지? 망명. 그 오길란 박사의 수기를 보면은 본인이 왜 정치적 망명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유신 반대, 독재 타도를 외쳤지 않습니까? 서독에서. 그런데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투쟁을 할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공부 열심히 하자. 근데 마침 그때 사모님, 그 신숙자 여사가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간염이 심해졌어요. 내가 정치 운동보다는 내 학업과 그다음에 가정에 좀 더 올인을 하자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터지냐면 몇 개월 후에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5.18 방식 민주화 운동이 터진 거예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길란 박사가. 박정희는 적어도 민중을 학살하지 않았는데 전두환은 학살했다. 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난 정착을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끌려가면 안기부에 끌려갈 게 분명하다. 분명히 반독재 투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서독에 남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없었네. 극단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이 됐네요. 아시다시피 1980년 그해 서울은 너무나도 암울한 해였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한 오길남 씨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도저히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치망명을 하게 됐는데 망명 이후에는 자기가 독일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학업 매진을 하게 됩니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쭉 매진을 하게 되는데 브레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학사에서 박사까지 취득하는데 걸린 시간이 총 15년이나 걸렸어요. 왜? 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나이가 43세거든요. 85년이에요. 좀 되시는 그러니까 강단에 서기가 그 나이에 강단에 서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또 그 환자 투석을 해주다가 스스로 이제 간염에 걸렸거든요. 거기다 또 교통사고까지 겹쳤대요. 건강이 심히 약해져가지고 아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제 가정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학위 따는 동안에 아내는 병을 얻었네요. 그렇죠. 애가 둘이잖아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기가 1985년 7월 12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는 첫 애가 딱 9살이 된 해거든요. 막막한 거예요. 아내 치료비도 들어야 되잖아요. 간염을 얻었는데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아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던 그쯤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그해 1985년 8월에 정말 암울한 오길남 박사에게 어둠의 마수가 뻗칩니다. 잘 가려봐. 꼭 북한 공작원은 어떻게 알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북한 공작원이 오길남 박사에게 아주 다정하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분 관계 정도로 밥도 같이 먹고 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오길남 박사의 사정을 이 북한 공작원이 알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니 우리 공화국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뭐 오길남 동무 정도면 우리 공화국에 와서 막시즘 경제학의 대가로서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우리 경제정책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일꾼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안만 듣고도 오길남 박사는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 공작원이 그 뒤에 붙인 말이 참 못돼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그 재수 씨도 평양의 그 최고 병원에서 무료로 다 치료해 줄 수 있는데 어떡하소? 공화국으로 넘어오시라요. 그 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북한은 이상하다. 꼭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 맞아요. 파고들어요. 특히 같이. 옛날에 그 뒤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이제 동베를린 사건인데 그때 배고픈 유학생들한테 북한 공작원이 뿔 달린 공작원이 아니에요. 고영한 박사님 북한 공작원 출신이잖아요. 서글서글 인상 좋은데 와서 배고픈데 그 썬킴동주 와서 냉면이나 먹고 들어가라고. 이거 봐. 그러다가 북한에 포섭되는 거예요. 맞아. 나 같아도 배고픈데 고영만 박사님 표정으로 와서 아이고
박사님은 박사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너무 인자하셔서. 나눠 먹고 같이 그냥 평양이나 한번 구경이나 하자. 그러면 나가잖아. 저런 분이 똑같아. 와 목소리도 똑같아. 이 당시 북한, 야 대단해요. 이게. 그 북한이 이제 일본에서 납치사 문제가 예. 생겼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납치를 했어요. 그래요? 그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세계 한 10여 개 나라에서 납치를 합니다. 그 납치를 하는 이유가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목적, 특수한 목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쓸 수 있겠다 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베를린 동독이 어떤 측면이 강한가 하면 그냥 조금만 그냥 차로 15분, 20분만 나가면 소부 베를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부 베를린에 가면 말하자면 우리 진중권 교수님 같이 이렇게 독재 체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꼬시기 좋다. 그러니까 살살 꼬시기만 하면 금방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 그러니까 그런 데다 지리적 위치도 가깝고 가깝죠. 그리고 제가 80년대 외교관으로 다닐 때는 동독에 있는 북한 공작 부서 대표단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연락부, 통일조선 사업부, 35호신 거의 다 대표, 다 있네. 부대표들이 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무조건 소부 베를린 가서 한국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말하고 술 먹고 들어오는 게 그 사람들 법이에요. 그게 일이야. 그게 이제 용돈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대학생들을 바깥에 내보내면 물을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가지고 데리고 대박이다. 이렇게 말을 사사사사 해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또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확 뚫리게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과외 선생을 데려오는 거였구나. 그렇죠. 이게 뭐 내보내서 괜히 돈 쓰고 뭐 하고 하느니 한 명 꽂혀서 데려오는 게 싸게 먹히고. 완전히 그냥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 데려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아무리 그 힘든 시기여도 사실은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인데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요때가 북한이 쓰는 공작비가 가장 많았을 때예요. 특히 독일에서 공작금을 정말 리미트 없이 썼다고 해요. 후일담을 들어보면. 돈이 있었구나. 당연히 오길남 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혹하죠. 보세요. 애들은 이제 학교 입학하는 시즌인데 엄마는 알아 누워 있는데 나는 무직이야.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북한에 오면 다 해준대. 어떤 아빠가, 어떤 가장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오 박사도 생각이 복잡했어요. 공장원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천장만 보고 먼 산만 보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냥 아내랑 상의를 해야죠. 아내한테 고민 끝에 털어놓습니다. 만약에 현희 씨가 네. 그때 당시 오길남 씨 부인이에요. 신숙자 씨. 네. 제가 오길남이에요. 여보, 사실은 뭐 애들이랑 자기랑 나랑 다 같이 잠깐 평양 가자. 뭐? 자기 돈도 치료해준대. 뭐? 그러니까 벌써 뒤집어지죠. 미쳤네 이 사람이. 나오죠. 아니 근데 저는 뭐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으면 신혼 때는 어려워도 뭐 헤쳐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 생각하면 절대 간다고는 얘기 못 해요. 오길남 씨만 간다면 어떡할까? 그렇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현희 씨, 현희 씨 반응이 사실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때 신숙자 씨도 똑같았어요. 반대하다 못해 뭐 뒤집어질. 제대로 생각하셨네. 그래도. 아닌데. 막 반대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당신 혼자 가라. 왜냐 애들을 그랬어요. 지켜야 그래. 그래도 이 남편이 고집을 접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아내가 그러면 당신 혼자 가고 정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우리 데리고. 그래. 그게 현명해.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와이프 말 잘 들어. 근데 오 박사님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제발.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공부는 적당히 해야 돼요. 그냥 혼자 갔다가 1년에 한두 번 그냥 그렇죠. 나와. 그럼 되죠. 그러면 되지. 이거- 왜 근데 이 남편의 결정을 아내가 꺾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신숙자 씨가 결론을 정한 오길남 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훗날 당신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올 거다. 어떡해. 예감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남편 뜻대로 온 가족이 같이 어떡해. 평양에 가기로 마지못해 이 북한행을 수락합니다. 이 아내 속도 모르는 남편이 들떴어요.
북한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생각에 부풀어서 자기 돈으로 경제 관련 책 3,000권을 사서 어머머. 아, 왜 그러냐. 아, 북한으로 가는데 그 시점이 1985년 11월 29일이에요. 북한 공작원이 꼬신 게 1985년 8월이었어요. 또 세 달 만에. 네, 3달 만에. 아니 뭔가 이렇게 하시더니 그러게. 북한 가는 것도 세 달 만에 결정을 하시네. 3달이에요. 3달 만에 북한행을 떠나게 됩니다. 책 3,000권을 들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서독을 떠나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1985년 12월 13일에 드디어 오길란 박사와 가족들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야. 이게 이 가족의 큰 불행의 서막. 불길하죠. 그래. 아니 남편은 정말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시기에는. 왜 자기 고집을 피워서. 이거는 이 사람 고집이 아니에요. 그럼요. 북한에서 요구한 거야. 같이 들어오라고. 아, 그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든 일단 내가 들어가서 그러네. 보고 나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믿어? 조건 자체가 가족 전체를 데리고 들어와야.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3세인데 43세 나이에 지금 늦게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뭘 한국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전두환 체제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그때 생각엔 북한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던 게 아마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뭐에 홀리면. 거기에 딱 꽂히면. 그것만 보이는 거지. 자, 공항에 내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 이제 이미 늦었다. 유토피아가 펼쳐집니까? 그런 거가 아닙니다.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눈 몰아치는 평양 순안공항. 일단은 의전 차량으로 이제 벤츠가 나왔대요. 근데 거기서 신숙자 씨가 네. 펑펑 울었대요. 왜요? 그 옆에 있던 오길란 박사는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와서 감동해서 울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증언해서 왜 울었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대 어서 오시라고. 근데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울었대요. 내 아이들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약간 어머머, 이 엄마의 촉이야. 엄마의 촉이죠 이게. 도착하자마자 실상. 야, 그러니까요.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VIP실로 갔습니다. 여기서 북한 당국이 뭔가를 시킵니다. 오길란 박사와 신숙자 여사에게 뭘 시켰을까요? 뭘 했을까? VIP룸에 보통. 전향서 쓰지 않았어? 만세? 전향서. 전향서? 이 막 이거 막 눈 가리고 뭐요? 안대 끼고. 안 돼. 뭐 말하라 하죠. 하자고 알겠지. 뭔가를 사인 무슨 말을? 시켰을 것 같아. 뭐 좋은 여기 막 사랑한다 뭐 이런 찬양. 사랑한다. 찬양. 이 마크시즘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온 학자에게 갑자기 김일성, 김정일 초성 앞에 절을 순서. 절. 하라고. 보자마자 독일에서 룰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령님의 전사 오길남 동무가 수령님 품에 안겼습니다. 야, 북한이 항상 하는 언제 얘기예요. 전사가 됐어? 소리를 듣는 순간 일단은 뭔가 잘못된 건 뭔가 잘못됐는데 와 도착하자마자.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하죠. 자,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요. 평양 시내인 줄 알았더니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야? 불도 없어. 어디? 전기불도 안 보여. 어디가? 근데 어디로 들어가니까 경비병으로 보이는 사람이 탁 인사를 해. 나 어딘지 알 문 열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일명 초대소. 초대소가 뭐예요? 초대소가? 초대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동강반에 있는 흥부초대소, 주암초대소 이런 건 국가 수반들, 모란봉 초대소 같은 거는 국가 외국에서 장관급 이상들이 올 때 초대소에 들어가는 게 있고 심지어 어떤 초대소도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고려 호텔에 있었는데 뭔가 이 사람은 조금 우리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초대소에 갖다 넣습니다. 통일도 그래가지고 대우는 최고로 잘해줍니다. 잘 먹이면서 어쨌든 거기 사상으로 점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초대소는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초대소인가에 따라서 용도가 성격이 다 달라지죠.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요? 이제 쓸모가 있겠는지 보겠죠. 대남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남희석 씨는 갈 수 있는데 북한에서 개그는 별로 안 통하니까 초대서 못 갈 것 같은데. 내 말 맞잖아. 나는 쓸모가 있어 초대서를 가지만 너 개그는 안 먹힌대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정작 개그맨은 난데. 그러니까. 교수님 가수세요. 아니 가슴진 않은데 뭐 북한에서 이 정민 씨 같은 가수가 하는 건 예. 통할 수가 없으니까. 신지랑 같이 가겠네요. 이제 간절해 지금. 자, 불안감은 점점점 현실화가 돼갑니다. 이 초대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또 고영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먹을 거는 잘해줬대요. 정말 진수성찬으로. 그럼 뭐합니까? 학자들은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마음의 양식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책을 읽으려고 딱 봤는데 다들 뭐 김일성, 어록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또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데 선전 영화죠. 그러니까 홍보 선전 영화 무슨 뭐 조선의 별 같은 영화를 계속. 저 손해별. 이거 봐. 싫어. 진짜 싫어요. 가만히.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김성주. 매일 2시간씩. 아우. 매일 2시간씩.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흥미롭게 보긴 봤는데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걸 또 보냐고. 정신병 걸려 진짜. 네. 그리고 이런 그 교육이 없는 날은 또 뭐냐 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밖으로 나가요. 가면 나가가지고 이제 혁명 유적지. 야. 답사. 아유 열받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김일성 그 혁명에 관련된 수업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패내시켜. 너희는 무슨 뭐 스파이 교육을 받으러 평양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그런 사람이 오감으로 체득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완전. 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이분이 그 남조선 혁명박물관에 갔는데 그때 김일성이 중학교 때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읽었대요. 중학교 때. 말도 안 돼.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무슨. 근데 거기 또 그때 그거 김일성이 읽었다는 자본론 책이 딱 전시가 돼 있는데 근데 1920년대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아니 조선에 번역본이 없었거든. 말도 안 돼. 날죠. 한 자체가 없었거든. 야. 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보면서.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말은 못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길남 박사가 자기가 사실 설득해서 부인이랑 딸들이랑 다 데리고 가자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을 못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급한 거야. 너무나 실존적 위기에 모이다 보니까 좋은 점만 보고 거기 조금 미심쩍은 거 이런 것들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그래서 판단을 일단 잘못 내린 거지. 아내한테 우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못해 아내가 따라오잖아요. 맞아. 그럼 남편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내가 틀렸다 이거 알아요. 진짜 말을 못 아내한테 죽어도 말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요? 이게 그냥 남자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선택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믿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까 딱 자본론 봤을 때 야 이거 쎄하다 느꼈을 겁니다. 쎄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내는 거듭 점점 더 수렁으로 남편이 빠져간다는 걸 압니다. 아내는 얘기를 해요. 네. 신숙자 씨도 그때 오길남 박사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초대소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신숙자 씨가 오길남 박사를 부릅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 당신이 당신 손으로 당신 눈만 찌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까지 찌르네요. 아이고. 라고 말 그대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네. 더 말리지 그랬어.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주의자들이 진실해 보이나요? 아이고. 제 눈에는 음흉하게만 보입니다. 라고 제대로 뼈도 친 말. 돌직구를 오길남 박사에게 날립니다. 그렇지. 참다 못해 할 거야. 참다 못해. 말을.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탈북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길남 씨가 과연 못하지. 그렇게 살보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된 거 알았는데 일단 초대소에서 다 모의부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탈출해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켜보니까. 그래서 점점 하다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이제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소에서 3개월 동안 이게 정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짐사라오, 우리 평양으로 간다. 그래서 평양 시내로 나왔대요. 시내로 나왔어. 우리 오길남 박사님 가족에게 배정된 아파트는 바로 이하요라고 하면서 12층 아파트가 딱 배정이 됐고. 5층 아파트로 12층. 그래. 그래도 여기서 12층 아파트라니 한번 적응해 잘 살아보자. 했는데 이사 당일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네. 고장이 났을까요? 원래 그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12층이요. 설계는 했죠. 원래 그냥 무늬만 엘리베이터인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그 이사 당일날 엘리베이터가 작동. 고장이 났어. 어머. 그래서 뛰지 않았어. 그 오길남 박사님이 직접 그 짐을 든 건 아니라 이제 그 북한 당국에서 보내준 일꾼들이 다 1층에서 지고 12층까지. 원래 북한에 이사할 원래 때 사람 그래요. 많아요. 네. 이사할 때 보면 이삿짐에 이제 농짝 있잖아요. 농짝. 이불장이랑 옷장이랑 그 가구를 짠 거를 그 좁은 복도로 사람이 등짐으로 올려요. 다 날라요. 계단으로요? 예, 집 끼고 뭐고 싹 다 올려가고 내려가고 올려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북한 전력 난 상황을 아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당시 오길남 박사가 북한이 원래 이런 곳인지 몰랐겠죠. 그렇죠. 마침 엘리베이터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고장이 났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내가 이렇게 해요. 이사 도와주신 분들 대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가서 좀 장 좀 봐오라. 12층에서 쫙 내려와요. 가장 그때 당시 번화한 창광거리로 장을 보러 가는데 평양 출신 네. 회씨 창광거리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상이 되는 게 내가 맥주 사야지 하고 돈 가지고 나가서 맥주를 내 마음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맥주를 사고 싶었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내 마음대로 맥주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간거리에. 그리고 가게에는 맥주가 없는 가게도 허다한 거예요. 맥주가 없어. 야, 이게 아닌데? 오길남 박사는 독일에서도 공부했고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데서 현타가 옵니다. 소상화, 자본론, 엘리베이터 12층, 맥주가 못 사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길 곳이 있구나. 한바탕도 1930년대를 못 벗어나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북행을 결정한 것은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자책을 하셨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근데 그때 북한에 가면 그 경제학 교수 시켜준다고 해서 막 책도 막 3천 권씩 사고 그랬잖아요. 3천 권. 그러면 이제 교수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 하고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경제연구소 한번 방문하게 해달라. 국제경제연구소가 있으면 가보겠다 했는데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안 만나요.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거지, 이른바. 여기는 내가 배웠던 이 모든 사회주의 이론이 하나도 안 먹히는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광신도 집단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죠. 뭐 솔직히 오길남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웠든 뭐 자본론을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북한만의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배운 걸 가지고 가서 북한 가서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데리고 가서 경제학 교수로 박사로 교단에 세워갔다? 이거는 솔직히 북한의 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무슨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데려갔냐는 거죠. 북한은 다 계획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기막힌, 정말로 기가 막힌 오길남 박사 사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민영훈이라는 가명을 북한 당국이 오길남 박사에게 줍니다. 1986년 6월이었습니다. 오길남 박사는 칠보산 연락소 안에 있는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대남 방송 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와 대남 방송요. 와 대박이다.
우리 심야 방송을 들으시는 각계 민중들을 위해서요. 현지와 이 마이크를 직접 연결시켜 볼까요? 네, 그러죠. 직접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현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껏 동서 명필들을 수많이 보아왔지만요. 장군님 필체처럼 그런 명필 중에 명필, 명서예 중에 명서예는 처음 봤습니다. 네, 원래 구국의 서리는 남한에서 이제 지하 방송하는 것처럼 위장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구국의 서리 그 방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한 출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길란 박사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69년도에 그 칼기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납치됐던 분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월북한 남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납북된 사람들이 거기서 방송원으로 많이 일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 경제학자로서 북한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북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 앞에서 김일성의 그 주체사상 체계를 말해야 되는 그 심정이 엄청났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이크 앞에서 그 종속 경제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정말 그 상황이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좌절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악용이 된 거죠, 오길란 박사가. 그러니까 15년 동안 지금 독일에서 고생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지금 마이크 앞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오길란 박사와 신숙자에서는 여기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 나가자. 탈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하늘이 내린 뜻밖의 기회가 오길남 씨에게 찾아옵니다. 북한 당국이 오길남 씨에게 서독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2명을 덴마크로 유인해서 같이 월북해라. 본인이 그렇게 된 것처럼. 대남 공작원 임무를 준 거죠. 이거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가야겠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 당국이 가긴 가되 재수 씨랑 조카들은 뭐 가야지. 여기에 오길란 박사가 부인께 이런 말을 해서 다 털어놔요. 그런 다음에 공작 임무를 끝마치고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신숙자 여사가 격분을 하면서 탁 멱살을 잡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우리 두 딸의 아버지가 공작원으로 평생 남을 거냐고. 돌아오지 말라고. 당신 혼자 나가라고.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꺼내려고 노력 좀 해달라고. 와. 그리고 3개월 후에도 실패라면은 나 두 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라. 야,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시지?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쟤들 두고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자신이 없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내게 준 지령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저 딸을 두고 어떻게 가? 그렇지, 혼자 못 가지. 가족 두고. 저희 집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망치세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도 죽인다면 죽으면 그만이죠. 다시 한번 부탁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순결무구한 젊은이들이 대남 공작기구의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악한 삶은 존귀하지 않아요. 혜원 아빠, 이 말을 명심하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참. 아니 정말 아내분이 너무 멋있으시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심정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멋이 아니죠. 저는 아니 현희 씨라면 혹시 저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박사님한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요. 저는 신숙자 여사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나 봐요. 저는 일단은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미션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조언을 따르기로 오길남 씨가 마음을 굳힙니다. 자신이 망명했던 서독으로 일단은 피신을 해서 서독에 요청을 해서 우리 아내랑 두 딸 빼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86년 11월 13일이에요. 2명의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일단 동베를린에 도착합니다. 오길란 박사는 코펜하겐에 가는 일정에 맞춰서 아주 무언가 은밀한 쪽지 하나를 준비합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탈출 계획을 조심스럽게 실행합니다. 동행했던 북한 공작원 2명이 먼저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요. 마지막 순서로 오길남 씨가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딘가에 은밀하게 숨겨놨던 쪽지를 본인의 박사학위증 사본과 함께 공항 직원에게 은밀하게 밀어넣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help me, 독일어로 help.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쪽지를 공항 직원에게 내밉니다. 그 공항 직원은 이거의 뜻을 알아들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못 알아들으면 끝장인데. 알아들었겠지. 북한 사람이 나갔으니까 알았을 것 같아요. 공항 직원이 SOS를 눈치채고 황급히 오길남 씨를 피신시켜줍니다. 북한에 간 지 약 1년 만에 오길남 씨는 그 코펜하겐 공항에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코펜하겐에서 서독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오길란 박사는 서독 당국에게 가족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했겠죠. 근데 그때 시대적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은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에요. 서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길란 박사가 2번의 배신했습니다. 서독이 이제 망명을 받아줬는데 일단 서독 배신했죠. 북한 한 번 또 배신했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정치적 망명을 다시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모르잖아요. 북한 스파인지 아닌지. 그래서 서독 당국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지금 큰 게 이게 북한을 다시 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오느냐? 이것도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북한으로 되돌아간 가족들은 본인들이 무사할까요, 그거? 그러게요. 가족들도 그렇고. 아,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죠. 그리고 대놓고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오길남 박사 정도는 또 그걸 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나오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일반 탈북민들도 송환당하면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때 오길남 박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해요. 자기가 북한에서 활동했던 거 비밀로 하고 내가 북한에게 있어서의 적성 국가인 한국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북한이 내 아내랑 딸들 데리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풀어주겠지.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몇 년.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게 사과문도 북한 대사관에 보내요. 미안하다. 그리고 탄원서도 보내요. 제발 풀어달라. 무려 5년간 북한 대사관에게 조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오길남 박사가 간청한 결과 (1987년과 1988년 10월)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오길남 박사에게 도착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돌아오라였어요. 부인이 쓴 5년 만에. 이후에 1991년 1월 20일 북한으로부터 오길남 박사가 또 하나의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 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카세트 테이프와 가족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들을 좀 보시면 벌써 1991년이에요. 아, 저 사진들. 가족을 못 본 지 5년이 됐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사진. 애들이 북한에서 5년간 아이들이 쑥 큰 모습, 그리고 부인이 더 야윈 모습. 어디를 봐도 평양이 아닌 사진이잖아요. 병색이 짙어진 모습.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냅니다. 더 마음 아프라고. 마음 아픈 거죠. 일종의 저는 협박이라고 봐요. 그리고 평양 거리도 아니잖아. 악기하고 막 그랬던. 정말 가슴이 아픈 대목은 5년간 북한이 보내주지 않았던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동봉돼요. 이 안에는 뭐가 녹음돼 있을까? 가족의 육성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가족의 육성이 담긴 와, 이거 세다. 진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완전 심심산골이구나. 추방했나 보지.
아빠, 나는 희연이에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꿈을 꿨어요. 저녁에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무지만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이 나옵니다. 와, 미치게 만드는 거. 미치죠, 미쳐. 아빠, 나는 희연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는 알잖아요. 내가 빨리 커야 어머니 입은 떠덕거리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젠 물더기도 나무도 잘 듭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가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아, 이거 너무 계획적이다. 너무 잘 지금 나온다. 저 메시지 한마디에 물을 잘 기르고 나무를 잘 들어요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너무했네요. 근데 이거 아빠 입장이잖아요. 아. 얼마나 속이 가슴이 비워지겠어요. 아, 나 같으면 돌아갈 것 같아. 아빠 입장이잖아. 못 돌아가죠. 왜냐면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짐승도 한 번 빠졌던 함정에는 다시는 안 빠진다. 근데 그분이 가서 본 북한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돌아가도 뭐 가족을 구출해서 나온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아마 밖에서 해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을 알지만 전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갈 것 같은데. 이 테이프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딸이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가도 그 가족은 사니까 일단. 아니, 그때가 독일 통일 이후인가요? 1991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죠. 그다음에 독일 정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독일 정부가 그 와중에 통일된 직후에 무슨 이런 일을 해줄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으로 가서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서 압박을 넣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폐쇄된 북한의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오길란 박사가 이쯤 처하니까 내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 대신 우리 가족을 독일로 내보내줘라. 나랑 맞바꾸자. 라고 북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과 맞바꾸자라는 제안. 과연 북한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안 받아?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시소성이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맞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냥 너무 들어가는 늦었지 또. 북한 입장은 절대 불가해요. 그치. 오로지 재월북을 강요하면서 가족을 인질로 협박해오니까 오길란 박사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들어가느냐 마느냐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 정도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한다면 나의 아내는 아니더라도 자식이라도 어떻게 구출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1992년 5월 22일 오길란 박사는 결국 대한항공 908편을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조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현희 씨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들? 저는 이제 북에 다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10분 이해가 가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요. 전혀 내가 지금 엄청 행복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한순간이면 좋겠는데 갑자기 들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보면 마지막에 아 이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숙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진짜 아유. 오늘 여기에 오길란 박사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 이야기 같은데 진짜요? 92년도에 우리 연구소 지금 전략연구원이라고 바꿨지만 그때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대한민국에 예 2002년도 그만두실 때까지 10년 동안 같은 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같은 연구소에. 뭐 같이 일하셨구나. 와, 그러면 10년 동안이면은 꽤 가깝게 오랫동안 보셨겠어요. 처음에 한 1, 2년 동안 우리는 솔직히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서 한 번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이 북한이 종합대학 교수 시켜준다는 말에 그냥 한마디 속아가지고
가족까지 데려갔다가 혼자. 또 가족은 둬두고 아, 또 그렇게 온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솔직히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말을 할 때 계속 그 후회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후회하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게 됐는데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제 죽어도 애들만 얼굴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정말 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우는 게 너무 보기 싫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보다 2배, 3배의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해를 안 해주면 한국 사람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옥이 계속 이어지면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못 멈추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와 아내를 봐야 되니까. 지옥인데, 지옥인 걸 아는데. 그래서 한국에 온 오 박사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어떻게 월북했는지부터 세세하게 스토리를 책으로 엮기 시작합니다. 1992년 5월에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했는데 다음 해 2월 25일에 이 책이 발간됩니다. 제목은 오길남 지음,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라는 책인데 딱 봐도 굉장히 옛날 책 같죠? 이게 일본에서도 출간돼서 상당히 많은 부수가 팔렸던 책인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우 힘들게 구했는데 현희 씨, 네. 지금 요 사진은 그래도 독일에서 행복했을 때의 그렇죠. 사진이에요. 이 신숙자 씨 네. 표정과 두 딸 아이의 표정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아이들은 꿈이 있고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좀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딱 제가 집에서 짓고 있는 표정 같아요. 그냥 활짝 웃지도 않아. 예의주시하거든요. 그렇죠.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단란한 가정에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책이 뭐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좀 안 남아 있어요. 이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큰 여론이 생겼거나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이 저서로든 탄원문으로든 북한을 좀 압박하고 싶었는데 이게 녹록치 않았죠. 그리고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오길남 박사 사정에 막 절절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슬픔이 벅찼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2011년에 절판된 책을 다시 재출간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이라는 책인데 아까 그 사진과 표지 사진이 바뀌었죠. 너무 달라요, 너무. 그리고 아까 이 표지 사진은 또 이 신문하고 그 사진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문 속의 그 사진, 그 사연이 바로 2011년에 출간된 이 책의 표지 사진. 근데 저 처음 보여주신 책에 있는 사진이랑 너무 딴판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 얘기랑 다른. 찍힌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아이들 큰 걸 보면은. 근데 어떻게 저렇게 180도 다른 표정에 다른 상황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 눈빛을 한번 보세요. 너무 텅 비어 있어요, 그냥. 희망이 없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진이에요. 저 사진에 담긴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북한 당국의 의도는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유독 수용소에 이 사진을 찍은 이 장소가 어디인지. 이거 요독 수용소 대숙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야, 아무리 봐도 평양은 아니야. 딸 둘하고 이렇게 수용소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어. 그 대숙리에서 석방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남한에서 온 특별한 가족이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하고 딸 둘이 왔었는데 이게 남조선 댁이라든지 뭐 또 독일 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고 해요. 애들은 못 봤어요. 아니면 못 봤어요. 그 엄마만 계속 봤어요. 창고에 우리가 무슨 무슨 옥수수 밭질라면 갔다가 밀가루 가지려면 갔다가 그래 보면은 그랬어요. 근데 눈이 커요, 이 여자가. 얼굴이 하얗고.
어머니 그 머리가 새파랗거든요. 아야. 우리가 흔히 보기도 턱 보면 여기서 보면 이방인 같아. 외국 사람 같아 딱 보면. 이 집에서 누가 제일 말 잘하는 건 맞달려. 조그만 아이도 말 안 하고 말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길 걸을 때도 항상 머리 숙이고 사람들 여기로 말하면 대인기피증 있잖아요. 그런 걸린 사람들 같아. 말 시켜도 말을 안 하고. 아이고. 에휴, 씨. 어떡해. 북한의 수용소라는 것은 이제 그 북한 정권이 그 정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알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고마땅한 반역자들이지만 노동을 통해서 이제 죄를 씻으면서 죽으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주면서 밤샘 작업을 시킨다든지 노동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말려 죽이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있죠. 아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애기들한테 일하다 죽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존하려면 본인들이 산에 가서 나무도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모녀가 그 집에다가 북대기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걸 이제 누가 발견해가지고 겨우 살렸다.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가 힘들어요. 그 유독수용소 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거 신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 데나 묻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그냥 찾지 못해요. 그다음에 묻었는데 몇 년 지나면 다 묘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개죽음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협박을 했네요. 그러니까 오길남 박사가 언젠가는 알게 됐을 거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찍힌 장소가 요덕 수용소라는 거를. 지금 저 사진에서 새 모녀가 웃고는 있지만 진실된 웃음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돌아와라. 안 그러면 정말 너희 와이프, 2딸 살아서는 못 본다. 이런 협박이죠. 너무 어렸잖아요. 8살 이랬는데. 근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수용소를 보내요? 정치범 수용소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저런 사진을 보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돌아오라. 아니면 너네 딸이랑 여기 와이프랑 여기 있는데 네가 나가서 이거 함부로 열리면 이 사람들도 잘못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북한 애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지독하고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와 딸들이 요독 수용소 안에서 온갖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이 돼요. 오길남 박사님의 이 아빠의 침통한 마음이 아마 하늘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의 눈물겨운 노력이 조금씩 2011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이들과 떨어진 지 25년이 지나네요. 오, 제발. 그렇습니다. 통영 시민들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숙자 씨의 고향이 경남 통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영의 딸을 돌려달라. 이 통영의 딸. 통영의 딸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통영의 딸을 아시나요? 경남 통영 출신으로 2딸과 함께 북한에 26년째 억류되어 있는 신숙자 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실상을 알리는 전시회가 통영에서 열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구명 활동도 벌이고 맞아요. 심지어 이제 외신들을 초대해가지고 통영의 딸을 돌려달라 외신들도 주목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게.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요구한다고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죠. 걱정스러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전 세계 어느 누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납북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길남 박사 가족 송환 운동, 통영의 딸 구명 운동이 생각보다 너무 커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이 오길남 박사 가족에 대한 답변을 유엔을 통해서 알려옵니다.
사망했다. 간이 안 좋으셨잖아요. 오 씨가 가족을 버렸다. 두 딸들을 죽음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두 딸들은 오 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 씨를 상대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다. 괴롭히지 마라. 저희 아내 신숙자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사망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막 그런 구체적인 게 이 언급도 안 되고 해가지고 홍보소 자체를 의혹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딸 구명운동이 너무 늦게 불붙었어. 너무 늦었어. 2011년.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러고 살아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얼싸안고 울면서 제 아내와 두 딸의 눈물을 이 손으로 닦아주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북한 답변이 신뢰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북한 서면서 한 장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26년 만에 북한이 아무 대응 안 하다가 띡 하나 종이 하나 내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믿겠습니까? 오길란 박사는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 몇 장 준비했는데 아내와 딸을 구해달라고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 앞에서 오길남 씨가 시위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가족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이후로 오길남 씨가 보냅니다. 아니, 오길란 박사님과 뭐 한 10년을 같이 계셨는데 그 이후 소식은? 저게 그만두실 때 거의 심신이 다 망가졌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2012년 13년경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살아 계시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길란 박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계신지 저희 이만갑에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뒤쪽의 문을 바라봐 주십시오. 진짜로? 저 뒤쪽의 문을 바라봐 주십시오. 진짜로? 왜? 진짜 오시는 건 아니죠? 들어와 주십시오. 오시는 거예요? 들어와? 난 못 볼 것 같아. 저 뒤쪽의 문을 바라봐 주십시오. 진짜로? 저 뒤쪽의 문을 바라봐 주십시오. 진짜로? 왜? 진짜 오시는 건 아니죠? 들어와 주십시오. 오시는 거예요? 난 못 볼 것 같아. 최성훈 선생님을 최성훈 선생님을 전에 왜 최성영 대표님이? 대표님이 제가 납북자 가족을 대표를 하다 보니 우리 신숙자 오해원 오기원 그분이 우리 516명에 포함된 납북자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대표님이 오 박사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혹시 오 박사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무래도 거기 이제 요새 코로나가 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왔었고, 코로나도 왔었는데 다행히 지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술도 좀 자유로 먹고 하니까 몸이 그렇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카하고 좀 의논해서 그 뒤로 이분을 요양병원에 그러셨어요. 요양병원에 모셔서 또 안전하니까. 오히려 요양병원에 모셔서 다행이네요. 저희 최성용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도 오길란 박사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세월이 이제 완전히 체중이 많이 빠르시셨네. 혜원이는 동인동 간사에 있고 규원이는 베를린에 있어요. 상상한 결 현실을 믿으시는구나. 혜원이가 세계 제일 가는 바이올린 연주자잖아요. 규원이도 바이올린 연주자잖아요. 올 시간이 없어. 자기들은 와가 무슨 바이올린 연주회 하고 비올라 연주회 하고 그러면 혜원이 규현이한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만날 거 아니에요. 뭐 그럼 특별한 날은 없어요. 보고 싶은 분이지. 아이고야, 저렇게 변하셨구나. 아이고. 너무나도 악몽이 길었고 예, 꿈을 꾸셨는데 예, 저렇게 우리 딸이 베를린에 있어 바이올린 연주자잖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게 30년이에요, 무려 30년. 예, 딸 가진 아빠로서 우리 딸이 막 두 발로 걸었던 모습, 독일에서 바이올린 키면서 음악가가 되려 하는 모습, 그 딸들의 꿈을 누구보다 아빠가 제일 잘 알았잖아요. 근데 나의 선택 때문에 북한에 붙잡혔어요.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내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딸들은 아버지를 인정 안 한다는 소식 듣고 오길란 박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우리 딸들은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독일에서 세계 정상급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돼 있다. 82세의 오길란 박사님은 본인이 꾸는 꿈이 현실인 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북한 정말 나빴어요. 저는 우리 이만갑 방송이 오늘 이거 방송하고 나서 북한이 제발 전향적인 마음으로 혜원 씨, 규원 씨 북한 어딘가에 살아 계시다면 제3국에서라도 혜원 씨, 규원 씨가 멀쩡히 살아있다. 오길란 박사님 못 가시더라도 근황이라도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디 가서 음악 소리 나면 그 음악 거기에 그 취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원사님 그렇습니다. 애들 그 베를린 음악회 그 열어줄 수 있겠지? 야 형님이 좀 너무 늦었지?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근데 꿈을 꾸다 보면 예를 들어서 로또가 되면 너 로또를 어떻게 할까? 로또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저분은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음악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네, 아니 가족들 소식을 좀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너무 이 통영의 딸이 이시아가 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우리 남한 정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유엔한테 소식을 그 전에 제가 그 오 박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어요. 네. 북한에 그거를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문서 카피한 걸 내가 보여주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것만 강경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온 거를 말씀드렸고 그때사 박사님이 서독에 있을 때도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아파서 간저기가 많이 아프셔서 최 대표가 알아온 소식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은 것 같은 걸 인지를 하셨군요. 인지를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뭐 제사라도 지내는 게 틀린데 그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어떻게든 신숙자 그 뼈를 좀
찾아다가 좀 같이 섞어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 박사님하고 다시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오길남 박사님을 내가 뉴욕을 모시고 갔었는데 뉴욕에서 그 대표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그 전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 못 가겠다. 그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최 대표도 최 대표지만 내가 북한 대사관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딸들 저거 혜원이 기현이가 불이익 받을까봐. 또 수용소나 어디가 끌려가.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한 잔 딱 들어가면 하세요. 후회하시고. 예, 후회하시고. 그 뒤로 이제 제가 또 좀 알아봤죠. 네. 혜원이 그 기현이 양을 그 관계기관, 속된 말로 감시할 수 있는 관계기관 그 남자들하고 아마 결혼을 시켰다. 강제로. 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나마 안 죽여서 다행이구나. 그런 그 오길남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가요?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압적이죠. 뭐 청춘 남녀가 사랑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당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넌 누구하고 살아라. 그리고 남편은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꼭 이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상성이 뛰어난 남자나 여자를 결혼을 시켜서 또 그 사람은 결혼을 하라면 또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맞아. 결혼의 자유도 없군요. 오길남 박사님은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고통이 이분한테 주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 이 딸들을 더욱더 강도 높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말 정부기관에 관계된 사람하고 계약 결혼까지 시켜서 그들을 평생 끔찍하게 죽을 때까지 감시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북한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 속에서 그 두 딸이 산다라는 그 끝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오 박사님이 제일 아쉬운 거는 혜원이 기현이를 아버지를 욕을 하더라도 육성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한 번 마지막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북한은 이 방송 봐서라도 혜원이 기현이 육성이라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라도 외교적으로라도 유엔을 통해서라도 보내주고 그걸 해준다고 하면 오 박사님도 얼마나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길남 박사가 딸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혜원아, 교원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 죽는 땅에서 얼마나 수많은 고초를 겪었겠느냐. 왜 너희들이 아빠한테 원망하지 않았겠느냐. 힘들무고한 너희들을 북으로 데리고 간 그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겠냐. 너희들의 아빠일 때 아름다운 음료를 불러주던 바이올린 소리 듣고 싶구나.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지금 말이 잘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든다. 회원이, 교원이 이 한국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나를 저 북한으로 보내고 맞바꿔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이것이요. 말하자면 나의 형님의 딸들이 여기에 있다. 서울에 있는 너희 사촌을 찾아보도록 해라. 채널 A